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중에 정치 뉴스 알아보고 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일부 청취자분들이 약간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이우영 아나운서가 다시 나왔습니다. 어쩐 일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누가 실망을 하시죠? 네. 친구분들이 아닌 사람분들이 이제 실망을 할 수 있죠. 그럴 리 없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는 제가 돌아왔기에 오히려 더 반가워하시고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저 보고 싶었어요? 아 그럼요. 정말 미쳐버린 줄 알았습니다. 예, 예, 예. 할 말이 없어요 네. 지금. 어떻게 어딜 갔다 왔는지 사회생활에 부쩍 들어가지고 왔어요? 아 제가 이제 또 푸른 바다를 보고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아 바다를 보면은 사회생활 잘하게 되나 보죠? 좀 사람이 그럼 좀 바닷가에서 여유가 사시는 생기고. 분들은 뭐 사회생활 1인자겠네. 그럼요. 아 네. 그렇구나. 네. 산에 사는 분들은요? 산에 사는 분들은 이제 산 위에서 저 멀리 있는 바다를 보시는 거죠. 아 네. 바다가 안 보이는 곳에 있으면은요? 바다로 저처럼 여행을 가시면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아 어쨌든 사회생활 부쩍 늘고 왔어요. 네. 네. 사실 저도 마음 한쪽 구석이 좀 허전은 하더라고요. 솔직히. 네. 진짜 그랬어요. 허전은 했는데 이제 제가 그 이영경 아나운서한테 이제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네. 좀 더 할 수 있느냐? 네. 더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뭐 얘기 잘하는데 보복이 좀 두려운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렇다기보다 이제 박힌 돌이 박힌 돌 수준이 아니라 이제 아래 빙하처럼 크기 때문에 박힌 돌 수준이 그거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 박힌 돌입니다. 예. 근데 진짜 이 박힌 돌 그래도 네. 이름 같다. 요새 네. 좀 눈에 이게 탁탁 튀는 이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되게 잘못 읽으면 영어 같기도 하고 박힌 돌. 박힌 돌. 예, 박힌 돌. 예. 박힌 돌. 자, 이 박힌 참. 그리고 여러분 모처럼 우리 이우영 아나운서가 다시 왔으니까요. 이우영 아나운서한테 비판하시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우물정 094호 샵 094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2배 증폭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이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은 복장이 가만히 있어. 그 색깔이 뭐예요? 핑크색인가? 네. 아, 핑크색이. 역시 남자는 핑크죠. 그럼요. 네. 아직 핑크, 그러고 보니까 핑크색인 정당 색깔이 없어요. 천만다행이네요. 천만다행이 네. 아니라 네. 좀 있으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하도 정당이 많아가지고 좀 있으면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햄을 좋아해서 핑크색을 입었습니다. 네. 병원에는 갈 일이 없고 젊고 튼튼하니까 갈 일이 없겠지. 다행히 최근에 제 신체 컨디션은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다행이에요. 아니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라도 병원에 안 가야지. 네. 요새 얼마나 밀려요. 그 얘기 좀 해봐야죠. 네. 맞습니다. 그 이야기부터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전공의가 이탈한 지 이제 일주일이 됐습니다. 대거 이탈한 지 일주일째를 맞았는데 오늘 의료 현장에서도 이들의 공백을 메우려는 인력의 피로가 누적이 되고 있는데요. 의대 교수들이 지금 중재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오늘 전공의들의 복귀 마지노선을 이달 말인 29일로 못 박았습니다. 사흘 안에 대립 국면에서 해결 국면으로 전환될지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전국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에서는 주말 사이에 전화 뺑뺑이를 돌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결국 사망 판정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이게 지난 23일 정오쯤인데 의식장애를 겪던 80대 여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갔고요. 그러나 병상 없음, 전문의, 의료진 부재, 중환자 진료 불가 등 사유로 병원 7곳에서 수용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53분 만에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한 후에 A씨는 사망 판정을 받은 건데요. 대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로 인한 구급대 지연 이송 건수가 모두 23건으로 집계가 됐다고 하고요. 부산의 경우에는 이송 지연 건수가 42건 발생했다고 합니다. 소방당국은 언제든 이송 지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의료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서 비응급 상황 시에는 119 신고를 자제해달라 당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자들의 불편 사례도 쌓여가고 있는데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의 체력 역시 한계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전체 의사 930여 명 중에 192명에 해당하는 전공의 상당수가 사직서를 낸 분당 서울대병원의 경우에는 전문의들이 전공의를 대신해서 당직 근무에 투입되면서 정형외과 등 주요 진료과의 신규 외래 진료는 아예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고요. 병원 측은 비응급 수술 일정을 뒤로 미루면서 최대한 응급 수술에 차질이 없도록 조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전공의의 집단 사직 사태가 점차 길어지면서 이들을 대신해서 근무 중인 전문의와 전담 간호사 등의 피로도가 점차 커지는 분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충북대병원 응급실과 도내 유일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선 이탄한 전공의 자리를 전문의가 하루 걸러서 3, 4일에 한 번꼴로 당직을 서가면서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요. 전남대병원 역시 일부 중환자실 전문의들이 피로감에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점 국립대인 전남대병원 A 교수가 언론과의 통화를 통해서 전공의의 공백을 메워오던 전임의의 절반이 3월부터 근로계약 종료로 추가로 이탈을 하게 되면 사실상 병원 운영이 마비된다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전임의 100여 명이 전공의 약 300명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상황인데 3월부터는 이 병원의 버팀목이었던 전임의 절반가량이 추가 이탈할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인 겁니다. 이 교수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비상진료는 어렵게 유지하고 있지만 전임의 절반이 빠져나가게 되면 비상진료 방안을 수립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사들이 서로 강대강으로 맞붙어서는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서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복귀 마지노선을 29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오늘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면서 29일까지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이탈이 이제 일주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의료 현장은 비상인데요. 정부는 복귀 시점 29일까지로 뒀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답답하죠. 사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부가 의사 숫자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건 결국 그런데 그게 정부한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까요? 그거는 장기적으로 수급을 생각했을 때 얘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당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사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전공의 분들이 상당히 경무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는 아마 대한민국 국민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경무에 시달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저는 의사 수급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래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의사분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칩시다. 예? 그렇게 치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직업에는 직업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의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윤리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직업윤리를 당연히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직업윤리가 지금 어디가 있는지, 어디서 우리는 그분들의 직업윤리를 찾아야 되는지 저는 이게 굉장히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사분들이 대부분은 그렇지 않게 생각한다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의사라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는 우리 사회의 중추를 담당하는 중요한 직업군에 속합니다. 만일 신분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신분윤리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직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직업윤리라는 단어는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의사분들이 과연 직업윤리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얘기를 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과거 공공의대 얘기가 나왔을 때에는 저는 나름대로 타당성 있는 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양질의 의료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 한번 그 의사분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 커데버라고 그래가지고 그 시신 있잖아요. 해부학 할 때 시신. 이 학생 수가 늘면 이런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사실 요새는 디지털화가 많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신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서울대학교 모 교수님한테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본다면은 제가 볼 때 과연 이것은 지금 투쟁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투쟁인지를 분명히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투쟁하지는 않겠지만 아이 설마 거기까지 가겠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관련 소식인데요. 민주당 공천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소위 유령 여론조사 의혹, 또 현역 의정활동평가 하위 20% 논란으로 불거진 공천 잡음, 공천관리위원회의 단수공천 심사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로 번지는 모양새인데요. 당내 일각에선 친명 본선행, 비명 경선행이 공관위 공천 공식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공관위가 어제까지 7차에 걸쳐서 발표한 현역 의원 단수 공천자 51명 가운데 대다수가 친명계이기도 한데요. 이를 두고 오늘 단수 공천 대상자 중에 비명색이 뚜렷한 현역 의원은 사실상 친문 핵심인 윤건영 의원뿐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비명계 송갑석 의원이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라 아예 뒤집힌 운동장 같은 느낌이다라고 하면서 단수 공천된 현역 51명 가운데 지도부나 당직자가 아닌 사람은 6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공관위로부터 하위 20% 통보를 받은 송 의원,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 시장과 경선을 치를 예정인데요. 하위 20%에 든 현역은 경선 득표의 20%가 깎이기도 합니다. 비명계 중진이자 하위 10%에 포함된 30 의원은 현역 단수 공천자 가운데 부산과 경남을 빼고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윤건영 의원 1명뿐이다라고 하면서 나머지 비명 의원들은 경선에 붙였는데 말이 경선이지 소위 자객 공천을 당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설 의원은 경선이 아닌 방식으로 출마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면서 탈당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친명계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이 비명계 강병원 의원과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 해서 경선을 치르도록 한 공관위 결정을 두고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홍익표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이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은평을 출마가 부적절하다면서 반대 의견을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오늘 공지를 통해서 경선 결정에 대한 재심의의 기각결정권에는 최고위가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논란의 차단에 나섰고요. 재심의가 강 의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 만큼 당헌 당규상 최고위로선 되돌릴 권한이 없다 이런 설명인 겁니다. 공천 갈등의 수위가 고조되는 가운데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게 바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문제가 어떻게 매듭지어질지인데요. 고심을 거듭하던 전략공관위가 최근에 임 전 실장에게 서울 송파갑 출마를 타진을 했는데 임 전 실장은 옛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중성동갑 출마 의지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명계는 임 전 실장을 중성동갑에 전략공천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전략공관위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명계 일각에선 공천 갈등 수습책으로 조정식 사무총장 등 친명 지도부에 대한 불출마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 지도부 차원의 논의는 없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천을 둘러싸고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데요. 당 지도부와 공관위에선 어떤 또 이제 차후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20대 총선이 지금부터 그러니까 8년 전인데 그죠? 예? 그때 이유영 아나운서는 고등학생이었었나? 아니요, 저 대학생이었어요. 아, 대학생이었어요. 8년 전이면 25였으니까요. 자기 나이를 이렇게 밝히네요, 그냥. 뭐 그쵸. 예. 저희 그렇구나.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만 가도
몇 살인지 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뭐 나이 속이고 그러진 않고. 제가 굳이 어리게 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당시에 근데- 25살이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왜 20대 총선 얘기하냐면 20대 총선 당시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대 총선이 2016년이거든요. 2016년인데 2016년 15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16년에 15년에 15년 16년에 총선 있고 15년에 15년에 대학교 몇 학년이었어요? 15년에 딱 학년으로 따지면 2학년 3학년. 그 봐요. 2학년 때. 네. 그 큰일이죠. 근데 언제 갔다 왔어요? 저는 2012년부터 14년에 갔다 일찍 왔습니다. 갔다 왔구나.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뭡니까 그 네.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가 2015년에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했을 때 네. 이 소위 말하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하고 굉장히 이 대립 관계가 이게 딱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립 관계 때문 전적으로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때 이 경험이 사실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으로서는 야 이거 진짜 친박들이 주로 나를 이 서포트 해줘야지 이게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16년 총선 때 뭐가 나왔었냐면 이른바 진박 감별사라는 그런 희한한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요. 막 이렇게 됐어요. 그때 진박하고 소위 말하는 친박과 비박의 갈등이 그 정도로 심했거든요. 그 정도로 심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그게 공천 파동으로 이어져서 당시 김무성 당대표가 부산으로 내려가는 일까지 전개가 됐는데 자 그때 20대 총선에서 또 다른 쪽이 있었죠. 민주당.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원래는 새천년 민주당이었다. 안철수 당시 대표가 탈당을 하면서 그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이름을 그때 바꾸게 돼요. 근데 안철수 대표가 탈당을 했을 때가 2015년 12월이에요. 그때 같이 탈당한 의원이 4분이 계세요. 그 민주당에서 사정치민주연합에서 4분이 탈당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이제 국민의당을 창당하니까 2월 말 정도부터 막 탈당 인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예? 제가 이 두 가지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20대 총선.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요. 20대 총선에서의 국민의힘 상황과 20대 총선에서의 민주당 상황이 혼재돼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친박과 비박의 갈등이 극에 달아가지고 공천 파동이 났다는 거는 20대 총선의 새누리당과 유사하고 그리고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서른 의원 뭐 탈당 가능성 그다음에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이미 탈당했고 막 이렇잖아요. 이 상황은 그때 20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상황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나쁜 것만 지금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 지도부는 어떻게 되느냐. 둘 중에 하나만 그러니까 둘 다 없애면 제일 좋지만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없애야 되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하나 중에 뭐를 없애는 게 제일 좋으냐 하면 사실은 20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많은 의원들이 탈당했던 것 그런 사태를 막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그걸 막는 데 필요한 것은 두 가지 능력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소위 말해서 지금의 상황 판단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아예 많이 나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커질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 판단 능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볼 때에는 잘 다독여서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잘 보여준다면 제가 볼 때는 성공적으로 위기를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재명 대표가 한 가지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게 기자분들 앞에서 동료 평가에서 0점 맞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웃음 섞인 얘기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포용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데 하여간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민주당의 상황은 지금 과거의 총선에서 나타났던 공천 때마다 뭐 항상 잡으면 나오니까 하지만 그 어떤 정당의 위기 상황보다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에 다뤄드릴 소식은 이런 민주당의 공천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반응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민주당을 겨냥해서 비난 공세에 집중을 했는데요. 이른바 친명 횡재, 비명 횡사 논란을 부각하는 한편 도덕성 문제가 제기된 인물들이 공천을 받거나 옛 통합진보당 세력이 연대를 모색하고 있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비대위 회의를 통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명백히 통진당화 돼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통진당 계열의 비례 의석을 나눠주고 울산 북구 등에서 의석을 양보하겠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분들이 국회에 진입했을 때 4년이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스럽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회의에 앞서서 민주당이 서울 도봉갑에 안귀령 당 상근 부대변인을 전략 공천한 것을 두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도봉구에 연고가 없는 안 상근 부대변인이 전략 공천을 받자 온라인에서 이 안 상근 부대변인이 지난해 한 유튜브 채널에서 했던 외모 이상형 월드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배우 겸 가수 차은우 씨 중 한 명을 선택하는 질문에 이재명 대표를 답한 게 화제가 됐는데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취향은 존중한다. 그렇지만 만약 국민의힘 후보 중에 제가 차은우보다 외모가 낫다고 하는 분이 있다면 절대 공천받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주 높은 확률로 굉장한 거짓말쟁이거나 굉장한 아첨꾼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게 우리 당 1호 공천이 누구였나? 김재섭 아닌가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김재섭 전 당협위원장이 당에서 가장 먼저 도봉갑에 공천받은 점을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김경률 비대위원은 민주당 공천을 열차에 비유하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을 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민주당 시스템 공천 열차 이름은 내로남불, 출발역은 비리다라고 거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차는 돈봉투역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또 보면 김대엽 동상이 세워진 막말, 거짓말 마을역이라면서 탈북자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게 쓰레기가 왔어라고 한 박영순 의원이나 한동훈 위원장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이 탑승을 마쳤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거센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반일마을과 반미마을을 지나서 종점을 향해 끝판왕을 태우러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연일 이어지는 민주당의 공천 잡음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힘도 집중 포화를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나온 발언들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누구? 저는 사실 차은우 씨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보다 차은우 씨보단 이재명 대표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사실 미적 기준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왜 이렇게 좋아해요? 근데 그 미적 기준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처럼 엄청나게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이 발언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 발언이 이제 사람들의 인구의 회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사실은 이 발언으로 인해서 파문을 일으킨 의원들이 사실 공천을 받았다라는 측면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저는 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막말 사실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발언에 있어서의 막말이 아니더라도 발언 수위. 그런데 그런 것을 기억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의원들이 공천을 받았다는 모습을 일반 중도층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물론 핵심 지지층은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선거는 핵심 지지층만 바라보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이런 발언을 하면서 뭐냐면 결국은 중도층에 호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볼 때에는 어쨌든 중도층의 선택, 중도층이 과연 과거 이런 발언을 한 혹은 이런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 정치인들, 후보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한번 두고 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쉽지 않은 싸움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주장을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볼 텐데요. 개혁신당 소식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 회의를 마친 뒤에 현재 지역구 출마가 확실시되는 후보가 60명에서 70명 정도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오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7명으로 구성된 공관위를 의결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첫 회의를 잡았고 바로 공고하고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공관위원장이 이 대표의 지역구 출마지로 대구를 제안한 것을 두고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정권 심판이다, 보수 적장자론을 가지고 정확히 정면 승부하자는 말씀 같다라고 하면서 틀 안에 놓고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선임한 개혁신당 이제 본격적인 공천 절차에 착수를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대구 출마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볼 때에는 일단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준석 대표가 만일 장기적으로 정책 미래를 생각하려고 한다면 특정 지역적인 기반이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기반을 그러면 사실 서울에서 자꾸 해봤자 이게 지역 기반이 되기 힘들고 그러니까 그 지역 기반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준석 대표가 대구 지역에 나갔을 때 당선 가능성이 과연 몇 % 되는가가 중요하거든요. 만일 대구 지역 나가서 떨어지면 그건 지역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할 필요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구의 민심이 이준석 대표를 보수의 미래 지도자라고 생각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수의 표를 분열시키려고 한다라는 그런 존재로 인식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과연 대구에 나갔을 경우에 그런 선택을 대구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사실 만약 대구에 나가게 된다면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미래도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간만에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